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자세평가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가 가이드입니다. 혹시 자세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등을 좀 펴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 막연함을 좀 걷어내고요. 우리 몸을 하나의 사건 파일처럼 다루는 뭐랄까 자세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아, 자세 탐정이요? 네. 전문가들이 어떤 단서들을 수집하고 또 어떤 도구로 증거를 분석해서 통증의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지 그 수사 과정을 한번 낱낱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 자세 탐정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그냥 자세가 좋다, 나쁘다, 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숨겨진 기능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추적한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사 기법들을 담고 있어서 마치 과학수사대의 분석실을 엿보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탐정의 수사는 보통 현장 관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세 평가의 첫 단계도 역시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관찰 기반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자를 앞, 뒤, 양옆 총 4군데에서 샅샅이 훑어보는 거죠. 네 방향에서요? 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 바로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떤 검사자는 조금 틀어졌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거 심각한데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자세 평가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가 가이드입니다. 혹시 자세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등을 좀 펴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 막연함을 좀 걷어내고요. 우리 몸을 하나의 사건 파일처럼 다루는 뭐랄까 자세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아, 자세 탐정이요? 네, 전문가들이 어떤 단서들을 수집하고 또 어떤 도구로 증거를 분석해서 통증의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지 그 수사 과정을 한번 낱낱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 자세 탐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그냥 자세가 좋다, 나쁘다, 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숨겨진 기능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추적한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사 기법들을 담고 있어서 마치 과학수사대의 분석실을 엿보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탐정의 수사는 보통 현장 관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세 평가의 첫 단계도 역시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관찰 기반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자를 앞, 뒤, 양옆 총 4군데에서 샅샅이 훑어보는 거죠. 네 방향에서요? 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 바로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떤 검사자는 조금 틀어졌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거 심각한데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그렇죠. 목격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요. 그럼 그런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당연히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점검표,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아, 체크리스트? 양쪽 어깨 높이는 동일한가,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았나, 이런 항목들에 하나씩 체크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주요 뼈 지점들을 직접 손으로 짚어보는 촉진이나 사진 기록을 병행해서 1차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관찰해서 비대칭 같은 단서들을 기록해두는 거군요. 근데 이걸로는 아직 좀 심증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좀 더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의 수직선 평가라는 고전적인 방법이 나오던데요. 아, 네. 바로 그게 첫 번째 과학적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수직선, 그러니까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 평가의 거의 황금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죠. 황금 기준이요? 네. 찬장에 실을 매달아서 추를 늘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상적인 정렬 상태라면 이 가상의 수직선이 우리 몸의 특정 기준점들을 정확히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 그 기준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가 중요한데요. 이 선이 바깥 귀길, 즉 외이도에서 시작해서 어깨의 가장 높은 지점인 봉우리, 그리고 고관절 옆에 튀어나온 뼈인 큰돌기, 무릎 관절의 약간 앞쪽을 지나서 바깥쪽 복숭아뼈 약간 앞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와, 굉장히 촘촘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선에서 머리가 단 3cm만 앞으로 빠져나와도 목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머리 무게는 거의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cm의 하중이 2배라니? 네,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끊임없이 풀어야 하는 역학적인 숙제가 되는 거죠. 와, 이건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였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적인 정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뭐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랑 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이클 선수의 바른 자세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직업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적응이나 변형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은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중력에 맞서서 가장 효율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청사진이요? 네, 이 청사진에서 얼마나 그리고 왜 벗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벗어난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거북목이 심하다는 애매한 표현 대신에요. 수직선 대비 머리가 전방으로 3cm 이동함,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사진 평가는 이런 수직선 평가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진이나 영상 기반 평가는 특히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비포 앤 애프터. 그렇죠. 몇 주간 교정 운동을 한 뒤에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용의자의 인상차계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한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표준화, 즉 재현성입니다. 매번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해야만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뭐 대충 찍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 표준화된 촬영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자료에 나온 몇 가지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 높이는 왜곡을 막기 위해 보통 골반 높이인 큰 돌기에 맞추고요. 아, 골반 높이? 네. 둘째, 피사체와 한 2에서 3m 정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화면을 왜곡시키는 광각 렌즈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을 위해서 바닥에 발 위치를 테이프로 표시해두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 와,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찍은 사진은 이제 전문 분석 앱을 통해서 각도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을 수치화하는 머리 등각도나 골반의 기울기 같은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로 얻어낼 수 있죠. 사진 분석이 각도나 거리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준다면 눈으로 보기 힘든 다른 정보, 예를 들어서 관절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나 척추의 곡선 자체를 측정하려면 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전문적인 수사 장비들이 동원되는 거죠. 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직접 잴 때는 각도계를 사용하고요. 척추가 9분 정도나 골반의 기울기처럼 미세한 경사를 측정할 때는 경사계라는 특수 장비를 씁니다. 줄자도 의외로 중요하게 쓰이는데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뒤통수랑 벽 사이의 거리를 재서 등이 얼마나 굽었는지 간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그 방법은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때로는 발바닥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판을 사용해서 체중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즉 사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반이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도구들로 증거를 수집하는군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대부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정적인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동적 평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움직일 때 비로소 범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수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네, 많은 경우 통증의 진짜 원인, 즉 범인은 가만히 있을 땐 숨어 있다가 움직일 때 비로소 보상작용이라는 형태로 현장에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서 있을 땐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움직임 패턴이 바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적 자세는 괜찮은데
달릴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한다면 동적 평가를 통해서 스쿼트 자세를 분석해 보니 사실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무릎이 안으로 쏠리는 게 진짜 원인이라는 걸 밝혀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건 현장, 즉 무릎이랑 범인, 약한 엉덩이 근육이 다른 겨우죠. 와, 그래서 스쿼트, 런지, 한발서기, 걷는 모습 같은 동적 평가를 통해 이런 숨겨진 기능 이상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적 평가는 용의자의 신상 명세서 같은 것이고요. 동적 평가는 실제 범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그럼 이제 충분한 단서와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관찰 기록, 수직선 데이터, 사진 분석 자료, 동적 평가 영상까지요. 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나요? 자료에 나온 자세평가 기록 템플릿이 바로 그 수사 보고서 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훌륭한 탐정은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죠. 이 템플릿은 보통 4단계, 즉 관찰, 측정, 해석,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이른바 OAMP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OAMP. 첫 번째 단계, 관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시각적 증거들을 나열하는 것이겠군요. 네. 1단계 관찰에서는 전면, 측면, 후면에서 발견된 비대칭이나 정렬 이상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1cm 높다. 측면에서 봤을 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처럼요. 모든 증거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 단계에서 이 증거들을 숫자로 바꾸는 거고요. 그렇죠. 2단계 측정은 앞서 이야기한 과학 수사 기법들을 통해서 얻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입하는 단계입니다. 머리 등 각도 45도, 골반 전방 경사각 15도, 벽에서 어깨까지의 거리 5cm와 같이 모든 증거를 수치화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수사 보고서의 증거 목록이랑 수치 데이터가 빼곡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등이 굽었고 머리 등 각도가 45도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건의 전말을 추리해내나요? 세 번째 단계인 해석이 바로 탐정의 추리력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3단계 해석 및 가설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의 꽃입니다.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 가설을 세운다. 네.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좋은데요. 증거 1, 등이 굽어 있고 증거 2,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다. 여기서부터 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시선을 정면으로 들어야 하니까 목 뒷덜미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했을 것이다. 또 등이 굽으면 어깨뼈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려나서 둥글게 말리게 된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가설은 이로 인해 어깨 관절의 공간이 좁아져서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힘줄이 뼈에 부딪히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찰된 사실에서 시작해서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겪는 통증의 원인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와, 정말 탐정이 단서들을 조합해서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 같네요. 단순히 등이 굽어서 아프다가 등이 굽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어떤 근육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 어깨 통증이라는 사건을 완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마지막 4단계, 계획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이 나오겠네요. 네, 앞선 해석을 바탕으로 아주 정교한 맞춤형 작전을 세웁니다. 첫째는 교정운동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과긴장된 근육들, 예를 들면 목 뒷덜미 근육이나 작은 가슴근 같은 것들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풀어주고요. 억제 이완. 반대로 범인을 막지 못한, 즉 약해진 근육들, 예를 들어 목을 안정시키는 기쁜 근육이나 어깨뼈를 뒤로 당겨주는 아래 등 세모근은 강화 운동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강화. 범인은 풀어주고 경찰은 강화한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렇죠. 둘째는 주변 환경 개선 및 교육입니다. 아무리 범인을 잡아도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이 그대로면 소용없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거나 의식적으로 턱을 당기는 습관을 들이도록 교육해서 재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평가 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4주 뒤 사진 재촬영 시 머리 등 각도를 5도 이상 개선한다. 통증 점수를 현재 7점에서 3점 이하로 낮춘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획은 단순히 자, 이 운동하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계속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인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자세 평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과정인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서 시작해서 정밀한 도구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추리로 가설을 세워서 통증의 진짜 원인을 밝혀낸 뒤에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관찰된 자세라는 사건의 발단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전개,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결말까지 뭐랄까 한편의 추리 소설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흔히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 같은 정적인 모습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진짜 문제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루 중 가장 많이 반복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만의 습관적인 움직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목을 빼는 그 미세한 각도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어깨의 긴장, 혹은 설거지할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버릇 같은 것들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수사하고 교정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